이러다가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기다려. 돌아가시면 자연스레 우리 집이 되니까. 진짜 어머님도 정말 즐기셔. 보일러 안 들어와서 추울 텐데 잘 견디시네? 내가 잘해줄 거라고 하니까 믿으시는 거겠지 뭐. 이 집 그냥 우리 주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거지? 더는 못 참겠다고. 좀만 견뎌봐. 이러다가 미국에서 형님이라도 들어오셔서 재산 나누자고 하겠다. 아이고, 엄마한테 관심도 없어. 하긴 전 한 통도 없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딸 노릇을 한다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드리는 세상지혜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슴 먹먹한 사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이번 영상, 특히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살의 송인숙님의 사연을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제보자님의 부탁으로 가명으로 사연 소개해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숙 씨는 아들이 살고 있는 도심의 아파트로 올라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과 인숙 씨는 둘 다 배운 것 없이 성실히 일만 죽어라 해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신발 만드는 가죽 공장에서 어린 시절 일하다 만나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알뜰살뜰 맞벌이로 쉬지 않고 일해서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융자 없이 내 집도 사고 평범하다면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20년 전 남편이 병으로 수년 고생하고 먼저 떠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외국인과 결혼해 외국으로 시집간 큰딸, 능력 없이 서둘러 결혼에 분가한 아들 녀석도 타지에서 살게 됐습니다. 홀로 남겨진 채 덩그러니 큰 집을 지키고 있자니 옛 생각에 울적해지기도 해 팔아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평생을 일구어온 재산이라 고민 끝에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 쇠약해지면서 한적한 친정으로 내려올 결정을 하면서 아들 녀석에게 잠시 그 집을 맡기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흔쾌히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했습니다. 엄마, 집은 비워두면 안 돼요. 사람 온기가 있어야 돼요. 전세 놓으면 서류 문제도 있고 서류 쓰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엄마, 올라오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실 일 있으면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제가 관리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래. 내려가 봐야 알겠지만 내가 잘 관리해 준다면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요. 그래. 고맙다.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잘하고 있어라. 그때는 그렇게 서로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고 내려갔던 친정길이었습니다. 아직 친정 동네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은 그대로 있었고 이웃과 어릴 때 함께 놀던 몇몇 벗들도 있어 또다시 옛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해가 뜨고 지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시골 생활은 평화롭고 한가롭고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집, 하루는 용민의 집, 하루는 구렌의 집. 어찌하여 그렇게 다들 서방을 먼저 보내고 하나같이 친정행을 했는지. 시골 생활은 적응할 틈도 없이 즐거운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쨍쨍한 오후, 짓궂은 말버릇으로 게으르게 일어나 휘적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쑥이야, 오늘 병원 가네? 속이 거북한 것이 트름도 꺽꺽 났사서 많이 먹지도 않던데 왜 자꾸 그랬어?
내만 그랬어. 니는 소화 잘 되는 갑제. 배둘레가 사당나무만한 구레가 뒤뚱거리며 말합니다. 내는 돌도 씹어 먹제. 오늘 용미가 수제비 끓여 얼른 한 그릇 묵고 가. 안무. 트름이 꺽꺽 났어. 지금 버스 탈기야. 읍내 병원 가. 인숙 씨는 병원 갈 차비를 서둘러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올 계산으로 집을 나섭니다. 여기보다 큰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뭐가 어디가 안 좋은가요? 크게 안 좋다기보다는 이런 경우 병이 크게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검사를 좀 해보셔야 할 경우가 있어서요. 나는 설명해줘도 잘 모르니까 적어 주시오.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소견서 써드릴 테니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큰 병원이란 말에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몇 년간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속 한 번 안 좋았다고 큰 병원을 가라니 참 별일 다 있다. 돌팔이 의사 아닌가 순간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큰 병원이란 말에 서울을 생각하니 벌써 여기 내려온 지가 9년째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쳤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구나 문득 생각이 스치면서 겨울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 인숙 씨는 옷깃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서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가 나온 뒤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시골로 다시 내려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날 인숙 씨는 아침밥도 뜨는 둥 마는 둥 아들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은철아, 바쁘니? 엄마,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나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하네. 큰 병원이요? 어디? 여기 병원이요? 집에 온다고요? 그래, 의사가 뭐를 써주던데. 갑자기 어디가 아픈 건데요? 많이 안 좋으세요? 별건 아니고 합병증이 생길 것 같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뭘 써주더라고. 다행이네요. 언제 오시게요? 글쎄, 검사하고 치료받고 하려면 다음 주에나 가서 좀 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서. 치료받고 좀 있다가 가신다고요? 그럼 오래 계셔야 될 텐데 묵으실 곳은 마련하셨어요? 순간 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가겠다는 말인데 묵을 곳을 따로 마련했냐고 물음이 답으로 옵니다. 잘못 들은 걸까요? 아무리 9년을 맡겨둔 집이라지만 그래도 두어 번은 올라갔다 내려온 것으로 기억이 났습니다. 은철아,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딜 가겠니? 저희 지금 사는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지금 너희 살고 있는 내 집 말이다. 다음 주면 저도 애들엄마한테 말할 시간이 필요하죠. 애들엄마가 허락을 해야. 오늘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허락이라니? 아무튼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아들은 업무로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인숙 씨는 그제서야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늘 변변치 못한 아들 은철은 직장도 길게 못 다니고 모아둔 돈도 없는 데다 이른 결혼에 전셋값도 인숙 씨가 억지로 다 대준 데다 또 그 돈은 어쩌고 이번 역시 10원 한 푼 받지 않고 그동안 집을 빌려준 것인데 늘 아들이라고 크고 작게 챙겨주기만 했었는데 내 집에 간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였으나 전화로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올라오던 날 집 분위기는 싸했습니다. 손주들은 고개짓으로 까딱 인사를 하곤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을 뿐 할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아들은 진보따리를 문 앞에서 받아듭니다.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래, 먹었다. 너희도 먹었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저희는 먹었죠. 여기 들어가서 쉬세요. 아들이 안내해 준 방은 복도 끝에 가장 작은 방으로
그래도 올라온다고 했으면 이부자리라도 새로 빨아서 마련했을 줄 알았는데 급하게 아이가 덥던 것을 정리만 해둔 모양새였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오는 내 집이라서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오는 탓에 깊이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라오던 날 분위기의 냉랭함은 꾸준하게 냉랭하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 지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몸이 불편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마트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더군요. 식료품 봉지를 챙기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먹는 거랑 어머님이 드시는 식사 종류가 다르니까 앞으로 어머님 식사는 따로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죠. 내가 혼자 차려 먹어도 괜찮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도 집안일 하면서 아기까지 돌봐야 하고 그 사람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희 식사까지 같이 하시면 저희도 부담스럽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무언가 가슴 깊이 와닿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힘든 줄은 알아. 앞으로는 내 식사는 따로 챙기마. 그 후로 며느리는 제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제가 거실로 나가면 며느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 손주들이 있는 앞에서 며느리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기까지 돌보면서 이 집안일을 다 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지내시려면 아침이나 저녁 청소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차마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서로 돕는 게 좋잖아.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순간 그동안 쌓여온 감정이 울컥 치밀었어요. 애써 평온한 척하며 답했지만 내내 자식들에게서 조용히 무시당하고 있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집안에서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어요. 혼자 끙끙거리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부터 방 안 구석구석을 틈이 날 때마다 쓸고 닦고를 했습니다. 손주들은 때때로 며느리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에게 말이라도 걸라치면 민준아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까? 너 떡볶이 좋아하지? 정말이요? 해주세요. 어느새 며느리는 정색하며 어머님, 주방이 너무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제가 치워야 하니까 너무 어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엄마 눈치를 보며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흘겨봅니다. 너희들 떡볶이 먹으면 저녁 안 먹을 거잖아. 얼른 들어가서 숙제하네. 그렇게 또 아이들은 후다닥 눈치를 보고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할머니하고 말이나 눈인사라도 섞을라 치면 숙제했니? 양치했니? TV 그만 봐. 저리 가. 나무라는 통에 인숙 씨는 내가 차라리 못 본 척 하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녀석들이라 제잘거리는 모습도 어찌나 예쁘던지 그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눈으로만 바라봤더랬죠. 며느리는 빨래마저도 위생 문제를 들먹이며 세탁실에서 나와 인숙 씨를 보며 다소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빨래랑 어머니 빨래는 같이 돌리지 마세요. 여러 번 돌리면 물새만 나갈 텐데. 아무래도 위생 문제라고나 할까요? 어머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요즘 바이러스도 많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셔서 면역력도 조금 떨어지실 수 있고
무슨 위생 말이냐? 인숙 씨는 순간 며느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빨래가 며느리에게 더럽다는 뜻으로 들린 것입니다. 인숙 씨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내 옷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더러운 건 아니야. 그래도 불편하면 내가 앞으로는 내 옷은 따로 세탁하도록 할게. 인숙 씨는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미소 지어 보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인숙 씨의 표정에 눈길을 두지 않은 채로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죠. 그리고 어머님,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수건이나 손수건 같은 것도 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좀 다른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시니까요. 인숙 씨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이 이제 가족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며느리의 말에 억울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말이 없는 인숙 씨를 바라보던 며느리는 인숙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냥 저희 가족 건강을 위해서 조금 주의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 아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을 위해 매일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인숙 씨는 겨우 마음을 다잡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너희들 것에 손 안 대고 내 옷만 따로 세탁해서 관리할게. 그게 더 마음 편하겠지?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어머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위생상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인숙 씨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고작 빨래 문제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직접 말하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날 밤 인숙 씨는 홀로 앉아 빨래를 손세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매일매일이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해가 질 때면 용미와 구례가 보고 싶었습니다. 용미야, 구애야. 어느 날 아침에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와 식탁을 정리하더니 갑자기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일어나면 테이블에 남겨진 음식은 바로 치워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어머님이 정리 안 하고 가시면 불편하거든요. 그 말에 인숙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담담히 답했죠. 그래, 알겠다. 내가 놓고 간 게 있으면 바로 치울게. 그 짧은 순간에도 마치 이 집에서 내 공간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 무척 섭섭했어요. 이젠 아들과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라는 결심이 서서히 들어섰습니다. 인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더는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늘 가까이서 지내던 가족이었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길 바라왔던 제가 그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집을 차지하고 나에게 눈치를 주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경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실로 불렀습니다. 너희들 내가 올라와 있는 동안 불편해 죽겠지? 말 안 해도 다 안다. 등 돌리고 앉아있는 아들은 온몸으로
불편해 죽겠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불편할 테니까 빠른 시일에 집 구해서 나가라.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여기서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 10년이면 돈도 꽤 모았겠다. 대출도 좀 받으면 내가 전세도 해줬으니 집도 사겠네. 그럼 이 집도 사겠네. 이 집 살래? 나갈래? 뭐라고요? 이 집을 사던지 나가라고요? 이 집은 내 집이니 사던지 나가던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한 거다. 아들은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고 한참을 감싸 안고 있더니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했는데 죄송해요. 잘해드릴게요. 인숙 씨는 이만하면 그동안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시골에 내려가면 용미와 구례와 함께 고사리나 뜯으러 가야지 하고 아들을 미워했던 시간마저 잠시 용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더욱 난감했습니다. 아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해두기는 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냉담했고 그나마 아들이 조금은 느슨해졌는지 손주들의 눈빛은 그나마 따뜻해졌습니다. 가끔씩 방문 앞에 와서 깔깔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가끔씩 간식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듯 며칠이 흘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방 안에 한기가 돌아 이불을 꽁꽁 싸매도 좀처럼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방안이었습니다. 두 손을 비비고 두볼을 감싸고 조끼를 껴입고 목도리까지 두르고 누웠건만 방바닥은 온기가 몇 시간째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이 엄동설 안에 밤 11시가 넘었는데 인숙 씨는 가슴이 또 철렁합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봅니다. 아들 내외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인지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며 속닥이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러다가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기다려 돌아가시면 자연스레 우리 집이 되니까. 진짜 어머님도 정말 즐기셔. 보일러 안 들어와서 추울 텐데. 잘 견디시네? 내가 잘해줄 거라고 하니까 믿으시는 거겠지 뭐. 아, 이 집 그냥 우리 주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거지? 더는 못 참겠다고. 좀만 견뎌봐. 이러다가 미국에서 형님이라도 들어오셔서 재산 나누자고 하겠다. 아이고, 엄마한테 관심도 없어. 하긴 전화 한 통도 없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딸 노릇을 한다고. 오늘은 하루 종일 추위를 떨며 시간을 보내다 잠시 거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멀리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 자세히 듣기 어려웠지만 그들이 하는 말 중 몇몇 단어들이 머릿속에 아프게 남았습니다. 인숙 씨는 며느리의 날이 서 있는 말들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인숙 씨는 그들에게 집을 맡기면서 아들 내외가 이곳에서 잘 정착하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인숙 씨가 몇 년간 시골에서 지내면서 이 집을 아들에게 빌려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내외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져서 차마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며느리가 불쑥 말하더군요. 아무튼 이 상태로 오래 있긴 싫어. 어서 돌아가시게 하든지. 누가 나가야 한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네. 아들의 대답은 인숙 씨를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참아, 형편이 이렇잖아. 곧 돌아가실 거야. 어차피 지금 저 방 보일러도 잠가 두었으니 추워서 견디지 못하실 거라고. 아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돕고 싶었던 마음이 어째서 이리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 건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인숙 씨는 방으로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이곳이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인가? 한겨울에 보일러가 나오지 않는 방에서 추위에 떠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간 시골에서 지내면서 그들에게 집을 맡긴 건 아들 내외가 잘 지내고 앞으로 잘 정착하길 바랐기 때문이었죠. 인숙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인숙 씨를 집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불만일 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한마디는 계속 인숙 씨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면 우리 집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인숙 씨는 집을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빌려준 것도 인숙 씨를 도와준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보여준 사랑과 신뢰는 어디로 간 걸까요? 밤새 한기를 견디며 방 안에 있다가 잠시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며느리가 안방에서 무언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생활비나 아들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설고 불쾌한 단어가 귀를 스쳤습니다.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입소 비용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숙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예약이라니 그것이 어떻게 인숙 씨와 상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요. 그곳에서는 픽업 서비스도 제공하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희가 모시고 가는 번거로움도 덜겠네요.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웃었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끄는 전화를 잠시 후 정리하는 듯한 기색이 들리자 인숙 씨는 가슴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차마 거실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다리가 풀린 채로 방에 숨어서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가? 그동안 느껴왔던 며느리의 미묘한 불편함과 눈치 주는 태도들이 이 순간 모두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머물며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차갑게 마음을 조여왔고, 집이 더는 제가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곧 외출할 준비를 마치고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인숙 씨는 여전히 방 안에서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 몰랐고 가족에게마저 짐으로 여겨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딸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침착하게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요즘 정말 힘이 든다. 내 동생이 나를 은정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일을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정은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진정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딸의 말에 인숙 씨는 순간 마음 놓이기도 했지만 곧 밀려오는 쓸쓸함에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은정이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그 집을 벗어나 함께 묵을 곳을 찾았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활 공간을 내어줬더라도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집을 비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필요하고 법적인 조치가 따릅니다. 그래도 이를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식에게 법을 들이대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서글프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물론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을지 몰라도 인숙 씨는 아직 딸 은정이 있기에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은정은 힘이 닿는 대로 엄마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인숙 씨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여전히 인숙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 존재를 짐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인숙 씨는 딸 은정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지 하나씩 계획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 정리에 나섰습니다. 아직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이 집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모아둔 사진 앨범부터 시작해 작은 소품 하나까지 집 안 곳곳에 녹아든 추억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집에 묶여있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모녀가 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불쾌해 보였고 은정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 이 집은 이제 우리 생활의 기반이야. 그런데 누나까지 여기에 끼어들다니. 은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의 결정이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엄마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 그러니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은 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표정만 어둡게 변해갔습니다. 은정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인숙 씨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점차 떨쳐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끝난 후 아들은 말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은정은 흔들리지 않고 인숙 씨 옆에 남아 차분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을 완전히 정리하며 남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 은정이는 인숙 씨가 앞으로 지낼 곳에 대해 여러 가지 옵션을 알려주었고 미국에 와서 함께 돌봐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혼란 속에 있던 인숙 씨는 이런 계획이 그야말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은정이가 말해준 대로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니 희망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고 인숙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숙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남아있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이 하루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며 인숙 씨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많이 아팠을 송인숙님.
뒤늦게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때로는 거리를 두고 본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겪었던 시간은 이제 뒤로 하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평온한 여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인숙 씨의 밝은 앞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드리는 세상지혜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